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 영역 중에서 비문학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수능 국어는 총 45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국어는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문학은 그중에서 총 3지문이나 4지문 정도 출제가 되고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수능에서 국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알다시피 수학하고 영어는 어릴 때부터 그쵸? 집에서도 수학, 영어는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최근 수능의 경향을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총 30문제 중에서 27, 8문제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 쉽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은 풀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제 고득점, 그러니까 1등급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여기 있는 두세 문제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맞추지만 요 두세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번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사와 함께 큰 의미는 이제 없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을 보면은 탐구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고2 때까지는 신경을 안 쓰다가 대부분 이제 고3 때 가서 수능 점수 올려야 되겠다.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에 가장 점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게 탐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열심히 탐구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이 점수는 확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3 때 누구나 열심히 하는 영역이 탐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의 노력에 비해서는 다 같이 오르는 과목이라서 크게 변별을 둘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어 영역인데 국어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다는 말은 이제 등급을 산정할 때 문과와 이과 학생들을 통틀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특정 등급, 1등급이든 2등급이든 특정 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더 많다는 소리죠. 그 말은 공부량에 비해 자기가 공부한 것에 비해서 등급을 받기가 다른 영역보다는 쉽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국어 공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는 그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여러 학생들이 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덜 느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고 그 반면에 국어 영역의 난이도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국어 자체를 어려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평균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영역에 비해 국어 영역이 변별이 가장 많이 되는 과목이고 또한 공부량에 따른 가성비도 가장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 국어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의 중요성은 제일 높은 거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문학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문학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비문학에 나오는 지문이 어렵기 때문이죠.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즉 99% 이상이 바로 지문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공부하는 포인트는 비문학 공부의 99.9%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비문학 공부의 대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비문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주로 이제 인문 파트, 사회 파트, 과학 기술 파트, 이제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술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인문 분야는 주로 이제 철학, 사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사회 부분에서는 경제 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우리 이제 과학 기술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4차 산업, 4차 혁명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생명과학이나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술 분야는 미술 아니면 음악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 보는 지문, 비문학은 항상 처음 보는 지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전에 국어 영역을 뭐라고 했냐면 언어 영역이라고 했고요. 이 언어 영역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뭐하는 능력, 독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언어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출제진들이 출제할 때는 지문을 학생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 해석 방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파트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페이지는. 그래서 꼭 필기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지문을 해석할 때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문학 지문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건데 비문학 지문은 첫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비문학의 글은 두꺼운 책에서 한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떼온 글이다. 혹은 두꺼운 책에 있는 여러 부분에서 떼와서 이걸 조합해서 쓴 글이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설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평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수능에서는 해당 전문 분야의 교수가 들어가서요. 그 교수가 그 관련된 글을 직접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 한 4문단이나 5문단 정도 되는 이 비문학 지문은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글은 항상 서, 본, 결. 뭐 쉽게 말하면 처음, 중간, 끝이 있듯이 비문학 지문도 처음, 중간, 끝이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의 특성이 있겠고요.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고 끝부분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겠죠. 이 관련된 거에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 중간, 끝부분으로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이 구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문단 안에서의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원 스토리, 원 토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문단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주제가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비문학에서 총 뭐 5문단이라고 하면은 문단별로 5개의 토픽, 5개의 주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글의 구성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글의 구성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서사, 과정, 인과, 예시, 비교, 뭐 분석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글에서 이러한 구성 원리가 나왔을 때 포인트, 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앞으로 이제 차차 해나갈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구성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바로 표지. 쉽게 말하면 접속어인데요. 접속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표지 접속어가 있는데, 이 접속어가 나왔다는 거는 문장이 혹은 문단이 그 접속어를 기점으로 해서 앞뒤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뭐 내용적인 면일 수도 있고요. 구조적인 면일 수도 있고 표현적인 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화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변화의 기준이 되는 접속어를 잘 파악해서 어디에 중요성이 있는지를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 네 가지는 비문학 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지문 독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문학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을 한 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기출문제집, 뭐 자이스토리나 뭐 등등등 뭐 이런 기출문제집들이 있죠. 그런 문제집을 사는데 사면은 펼쳐보면은 연도별로 혹은 뭐 영역별로 지문이 있고 문제들이 이렇게 딸려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총 3단계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자, 3단계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첫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문단별 중심 내용 파악하는 연습을 해요. 자, 문제집을 사면은 넘기면서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지문부터 그 지문을 읽고요. 그 지문에 나오는 문단별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문이 이렇게 있죠. 지문 있으면 이렇게 한 1, 2, 3, 4 이렇게 4개의 문단이 있는데 지문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각 문단을 나눠서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쉽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 칸 들어간 부분을 찾으면 그게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적고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적고요.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적고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적습니다. 자, 그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 네 개의 중심 내용을 통합하는 전체 주제를 적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이렇게 문제집이 있고요. 뒤에 해설 부분을 보면은 각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해 놓은 해설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살 때 뭘 사면 되냐면 해설집을 보세요. 국어는 해설집을 봤을 때 그 해설지에 각 문단별 중심 내용과 주제가 제대로 적혀 있는 해설지가 있으면 그 문제집을 사면 됩니다. 어쨌든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 중심 내용과 주제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한 권을 차례차례 넘기면서 이렇게 이 주제 파악, 문단별 중심 내용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회독을 합니다. 1회독. 자, 이렇게 1회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한번 돌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도를 만듭니다. 개요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의 내용을 우리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다시 지문이 있죠. 자, 이제 연습을 할 때 자, 지문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문단이 있죠. 이건 알겠죠, 이제.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읽어가면서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중심 내용이 뭔지 혹은 중요한 소재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이렇게 개요도를 만드는 겁니다. 개요도. 자, 여기 뭐 요게 이제 중심 소재가 되겠죠. 중심 소재가 될 거고 이 중심 소재에 대한 이 개념이 들어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중심 소재에 대한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종류가 뭐 첫 번째 종류 뭐 설명, 두 번째 종류 설명, 세 번째 종류 설명,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이거는 뭐 주제일 수 있겠고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가면서 개요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개요도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긴 글로 된 지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어가면서 그 지문의 내용이 한눈에 이렇게 여러분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요 찾는 연습으로 해서 2회독을 합니다. 2회독을 합니다. 자, 요 정도 됐으면 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문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부 내용, 그쵸?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풀어보세요. 풀어봤을 때 내가 잘 풀 수 있으면 개요도를 잘 만든 거고요. 잘 풀 수 없으면 개요도를 잘 만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서 제대로 된 문제라는 거는 여기 지문에서 중요하지 않은 저 구석진 내용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보기로 선택지로 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평가 문제를 보면은 세부 내용 찾기, 내용 일치 문제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선택지들은 지문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져와서 선택지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요도를 잘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세부 내용, 내용 일치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잘 풀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 돌립니다. 2회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회독입니다. 3회독 때는 뭐냐면은 지문 구조화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 자체에서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가면서 주제 문장이나 지시어 혹은 새로운 개념들 혹은 문제에서 묻는 것들, 뭐 기억이나 니은이나 문제에서 묻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요 체크된 내용에 대한 답들을 지문에서 찾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문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에 메모도 취하고 뭐 중요한 문장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뭐 두 개 문항이 연관된다 하면 연관된다는 화살표도 표시하고요. 반대되는 내용이면 반대되는 내용 표시하고요. 이 중심 소재에 대한 뭐 종류, 세부적인 내용이라면 1번 표시를 하고 뭐 2번 표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문 자체 내에서 지문 자체 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문 자체 내에서 구조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 구조도를 만들면 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2회독에서 구조도를 만드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문 자체를 보면 지문을 보면서 자체 내에서 구조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독을 하는 건데 이제는 3회독을 하면서 뭐 합니까? 딸려있는 문제를 직접 푸세요.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4회독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은 끝났지만 네 번째. 아이고. 자,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3회독까지 자, 3회독까지 끝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틀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보세요. 틀리는 문제가 전체 문제에서 5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4문제짜리라고 하면은 2문제 이상이 틀리거나 5문제라고 하면은 3문제 이상이 틀리면 자, 3회독해서 돌아왔을 때 그런 지문 세트만 체크해 놨다가 다시 풉니다. 왜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 해석이 자, 이 파트에서는 지문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50% 이상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회독 할 때는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문제에서 50% 이상 틀린 문제만 체크해 놨다가 그 지문만 다시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 문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아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세트를 다 하면 2개월, 많으면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 정도야 뭐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